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에 기반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학계와 사회서비스 현장 전문가들이 창설한 K from WISE 그 일곱 번째 포럼을 시작합니다. 저는 K from WISE의 공동 운영진으로 Asian American Resource and Information Network 대표 이은정입니다. K from WISE는 정보 전달과 교육이 목적입니다. 건강 혹은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응급사항은 반드시 9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비드 건강 시리즈의 세 번째 순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단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진행은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사회사학과 고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초청 전문가는 현재 University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at San Antonio 간호대학의 고지숙 교수님이십니다. 고지숙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간호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시고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 간호학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은 교수님 진행을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은입니다. 오늘 포럼에 전문가로 참여해주신 고지숙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K from WISE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단 관리입니다. 저희가 초청 전문가분들께 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 식단 영양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당뇨를 진단받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소금 섭취량과 전반적인 건강 관계를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 결과 당뇨를 진단받고 탄수화물 섭취나 열량에 대한 식단 관리를 하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 식단에서 소금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소금 섭취와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식단 관리 중에서도 특별히 소금 섭취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등록대에 남겨주신 질문들도 진행하는 중에 아니면 Q&A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조금 전에 당뇨를 가지고 계신 한인분들의 소금 섭취량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금 섭취량이 어느 정도로 높았던가요? 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하는 성인의 일일 소금 섭취 권장량은 2,300mg입니다. 이것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미국인들은 3,400mg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에 참여했던 한인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평균 섭취량이 3,600mg으로 나왔습니다. 평균 섭취량만으로 보자면 미국인들의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커서 가장 많게는 하루 13,0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연구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오직 13% 정도만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권장량보다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죠.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들의 소금 섭취 권장량은 건강한 성인들의 권장량인 2,300mg보다 적은 1,500mg인데 연구에 참여했던 분들이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2배가 넘는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의 소금 섭취량이 상당히 높았네요. 그렇다면 소금 섭취량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제2형 당뇨 환자분들이 블러드 슈거, 즉 혈당에 관심이 가장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식단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드시지 못하는 음식도 많아지고 드시는 양도 줄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금 섭취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없기도 하고 짠 음식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채우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소금이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저희가 혈압과 소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는데 당뇨와 소금 섭취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사전 등록 때도 어떤 분께서 저염식이 당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소금 섭취가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당뇨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미 식단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열량 조절을 하셔서 체중이 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시죠. 혈당 조절이 중요한 만큼이나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혈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2형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더 높습니다. 혈관 상태가 취약한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지면서 우리 몸에서 나트륨 배출이 지연되는 악순환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짠 음식은 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열량도 높고 탄수화물의 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염식이를 통해서 당뇨 환자분들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추고 또 혈당 조절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당뇨협회에서도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또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15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가 당뇨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군요. 그럼 교수님, 저희 한인들이 먹는 음식이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문화 음식에 비해서 짠 편인가요? 음식이 한인들의 소금 섭취가 높다고 나오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높은 나트륨 섭취의 주요 식품군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의 음식 문화가 이민 이후에 서양화되어 가면서 열량뿐만 아니라 소금 섭취량도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바이컬처럴 다이어트, 즉 두 문화 식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컬처럴 다이어트라는 건 1세대 이민자들의 경우에 한국에서부터 이미 드시던 김치, 젓갈, 찌개 이런 종류들을 계속 드시면서 점심시간이나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주류 음식인 피자와 빵 같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동시에 드시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과네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바이컬처럴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수님,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흔히 듣기를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때보다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에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식습관이라든지 혹은 성별이라든지 소금 섭취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은 노인분들이 짜게 드시는 것은 공통된 결과입니다. 우리 혀는 나이가 들수록 맛을 느끼는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에 대한 민감함이 약해지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의 경우 중년 남성의 소금 섭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칼로리 섭취가 높고 또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그룹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보다는 외식의 횟수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제 연구 결과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비만도가 높을수록 나트륨 섭취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로리 섭취와 연장선 상에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직업이라든지 영가족 수입이라든지 학력 이런 요인들은 소금 섭취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요인이 있는데요.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소금 섭취를 좀 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를 가진 환자분들 중에서 보통 고혈압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가진 환자들을 고혈압 유무를 두고 두 그룹으로 비교해서 보았을 때 고혈압 그룹의 소금 섭취가 고혈압이 없는 그룹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사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금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혹은 저염식에 대한 조언이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 한인 이민자들의 소금 섭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주로 과다한 소금 섭취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소금이 저희 몸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거든요. 교수님, 소금이 저희 몸에 꼭 필요한가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먼저 우리가 소금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물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화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금은 실제적으로는 나트륨을 말합니다. 나트륨은 전체 소금의 40% 정도 무게를 차지하고 있고, 이 나트륨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더라도 하루에 약 500mg의 나트륨 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저희 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나트륨은 저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조절을 담당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금속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이 삼투압 조절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하고 이로 인해서 혈압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근육에 신경 자극을 전달해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의 나트륨 섭취는 몸속의 수분량을 늘려서 그것이 심장에 부담이 가게 되고 고혈압, 심부전, 뇌졸중, 부종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권장량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네요. 높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하지만 또 소금이 없으면 혈압 조절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사실 적절하게 간이 되어져 있는 음식을 말하죠. 좀 짠맛이 나는 음식들이요. 소금이 맛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맛있는 이유가 저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매운 음식 혹은 단짠 음식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음식이 특별히 먹고 싶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스트레스와 나트륨 섭취에 대한 연구가 꽤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기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티졸은 우리 몸 안에 나트륨 수치가 높을 때 방출이 억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비정상적인 대처법으로 코티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뇌는 짠맛을 보상으로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짠맛이 나는 음식을 먹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이 느꼈던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경험에 의해서 누적된 뇌의 기억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든 혹은 나이가 들어서든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을 때 아주 매운 떡볶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고 그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내 뇌에서 도파민이 나왔고 그 경험을 나의 뇌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꾸만 그 음식들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매운 음식 하나 먹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매운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조미료는 매운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짠맛도 같이 첨가가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매운 음식을 먹자 하지만 사실 우리의 입맛은 그리고 우리의 뇌는 짠 음식을 찾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매운 음식이 짠 음식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기보다는 매운맛과 함께 있는 짠맛을 먹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찾는 음식이 매운 음식이 아니라 짠 음식이라는 거 정말 생각하지 못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한국 사람의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짠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라 소금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소금 섭취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는 한 번의 소금량을 갑자기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입맛이 저염 식이에 익숙해지기까지는 8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염 식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최소 8주를 견뎌야 우리 뇌와 입맛이 저염 식이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소금량을 줄이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오히려 더 짠맛을 갈구하게 되고 저염 식이를 꾸준하게 실천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짠맛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나의 입맛과 뇌를 서서히 점차적으로 저염 시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나트륨 섭취를 줄여나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소금을 먹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속 짠 음식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먹는 모든 식재료, 야채, 과일, 고기, 생선 등 모든 기본 재료에 고유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먹는 음식에 포함된 소금량을 정확하게 재기는 어렵겠지만 교수님께서 연구 중에 환자분들을 교육하실 때 어떤 방법들을, 어떤 팁들을 알려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음식을 하실 때 소금 대신에 다른 조미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분들께서는 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류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것들보다는 허브라든지 향신료, 마늘, 후추 등으로 나트륨의 섭취는 줄이고 여전히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대체 조미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영양 레이블을 읽는 것입니다. 그로서리 마켓에 가시면 레이블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가공품이라든지 음식을 사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십니다. 이때 반드시 소듐의 양을 비교하시면서 가능하면 소듐의 함량이 300mg 이하로 된 식품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외식을 하실 때 팁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외식보다는 음식을 배달해서 많이 가정에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단 외식이 됐든 배달 음식이 됐든 평소에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이런 음식에는 더 많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고르시기 전에, 외식을 하시기 전에 미리 식당 웹페이지를 검색하셔서 어떤 음식이 나트륨 함량이 적은 음식인지 확인하시고 미리 메뉴를 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상 식당에 도착해서 음식을 고르려다 보면은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잊으시기가 쉽기 때문에요. 또 음식을 주문하실 때 소금이나 소스, 다른 양념은 가능한 빼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샐러드를 주문하는 경우에는 드레싱을 따로 달라고 말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식당에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1인분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어 드시거나 미리 음식의 절반은 포장하고 나머지 절반만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팁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셀프 모니터링, 즉 자가 관찰 혹은 자가 모니터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모두 중요하지만 제가 환자들과 연구를 진행했을 때 자가 모니터링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이었고 또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루 중에 꽤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잖아요. 음식 일기를 쓸 수 있는 앱들이 이미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앱들을 사용해서 매일 자신이 먹은 음식들을 기록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지 관찰이 가능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도 함께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유익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포럼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Q&A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로스앤젤레스 사회사학과에 계신 최가연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유익한 내용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전 등록 때 받은 질문들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혈압이 고혈압 경계치에 있는 경우에 소금 섭취량을 잘 조절하면 괜찮아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제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고혈압의 보더라인에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일부는 아직 혈압약을 드시지 않고 식생활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혈압을 조절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혈압약으로도 혈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식생활 수정을 함께 병행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께서는 모두 매일 식사 일기를 쓰고 혈압을 모니터링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그 시작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아주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계셨고요. 약 8주 동안 나트륨 섭취를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실제로 혈압이 함께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트륨 섭취와 우리 몸의 혈압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음식을 좀 덜 짜게 먹는다고 과연 내 혈압이 정말 낮아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트륨과 혈압은 굉장히 직접적이면서도 매우 강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을 꾸준히 줄이시면 반드시 혈압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식을 하면서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소금과 간장 중에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또 식사 중간중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간식을 먹게 되는데 혹시 허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추천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다시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한식은 밥을 위주로 드시는 식사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곡식을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된 흰쌀이나 밀가루보다는 현미나 다른 잡곡들을 함께 섭취하시면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당류가 아닌 섬유질의 섭취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소금과 간장 등의 소스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소금 그리고 다른 장류들은 그 안에 거의 비슷한 양의 나트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든 간장이든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나트륨 섭취가 높아지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나 장류보다는 후추, 마늘, 커리 등과 같이 나트륨이 거의 없거나 아주 작은 향신료로 음식의 맛을 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흔히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빵이나 과자류 등에는 열량만 높은 것이 아니라 나트륨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는 나트륨도 적고 열량도 적은 과일이라든지 생야채 또는 너트류가 좋습니다. 특별히 너트류를 드실 때에는 조미가 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소금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건강한 소금 섭취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물으신 것이라면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나트륨이 자연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더 섭취하지 않으시더라도, 더 애드하지 않으시더라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나트륨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추가로 들어온 질문 두 가지 정도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다이어트에 무염이 도움이 되나요? 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저염식이
그러니까 무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음식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일정량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요. 저염식이를 하셨을 때는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던, 끌어당기고 있던 수분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주기 때문에 부종도 조금 빠지실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체중 감량이 1차 목적은 아니고 효과적인 혈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염식이를 하고 있는데 그 저염식이의 또 다른 혜택으로 또 다른 결과로 실제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음식을 할 때 소금을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혹시 나트륨 섭취량이 적어서 오히려 이게 건강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예를 들면 두통이라든지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하는 건강상의 어떤 안 좋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고나트륨도 문제지만 저나트륨도 우리 몸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500mg 이상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자세하게 어떻게 요리를 하시는지 또 얼만큼 정말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고 계신지 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식재료를 통하여서 이 500mg 정도는 충분하게 섭취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소금이라든지 다른 소스 양념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저나트륨증으로 인한 말씀하신 다리가 저린다든지 혹은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나트륨 섭취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주 스트릭하게 제한하고 있을 때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기회가 되실 때 소변 검사를 통해서 내 몸 안에 어느 정도의 나트륨이 지금 있는지 검사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나 심부전이나 이런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건강하고 또 균형 잡힌 식사 생활을 통해서 충분한 나트륨을 섭취하실 수 있고 또 저나트륨 혈증으로 인한 다른 증상들은 가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숙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여기 모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은정 박사님께서 공지사항 몇 가지 해주시고 오늘 세션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 내용들이 많았네요. 예를 들어서 혈압 때문에 소금의 양을 줄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소금이 우리 혈압을 조절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저도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하거나 하면은 매운 음식을 많이 찾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짠 음식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또 자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가 섭취하고 있는 소금량을 주의하면서 생활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는지, 무엇을 배우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입맛을 바꾸는데 8주가 걸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같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지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K from Wise는 6월 20일 코비드 건강 시리즈 4번째로 암 진단을 통해서 알아보는 건강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고린다 교수님을 모실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와 함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백신 맞으셨나요? 많은 주에서 코비드와 관련된 규제들이 하나둘씩 해제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 걸음씩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백신 맞은 사람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많은 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또한 티네이저들이 코비드 백신을 맞게 권고하고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조심스레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K from Wise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